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장현기 부장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목차는 이제 폐기물 분류 구조 통계, 정책 동향, 순환 경제 이행 대책 이런 순으로 하겠는데 저 스스로도 다 이거 애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하겠습니다. 용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법률에 보면은 제1장 목적이 있고 제2장에 정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폐기물이 정의가 있고 재활용, 자원순환, 순환경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은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이제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라든지 오니 그 산업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람이라든지 생활에서 더 이상 쓰게 되지 않은 물건들이 폐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리면 이게 폐기물이 되는 거죠. 재활용은 이러한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거나 또는 에너지 회수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원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하는 게 가장 그 근본적인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의 어떤 사람 생활에서 폐기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폐기물 발생량은. 근데 이 발생량을 어쨌든 감량을 해야 되는데 감량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원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순환 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영어로 보면 서큘레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이게 어떤 환경 용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순환 경제의 어떤 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다음 내용에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순환경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떤 그 정책적에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물청소법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는가요? 예. 최초에 우리나라가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없었고요. 1961년도 제정된 오물청소법에서 그때는 폐기물 개념이 없었고 오물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떤 전제국난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할 시기였죠. 그리고 산업화에 집중할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청소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폐기물을 하지 않고 그냥 오물로 칭하다가 산업화가 계속 하다 보니까 7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동물의 사체, 기타 폐기물의 용어가 그때 처음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도 77년도에 이제 환경보존법은 이제 이미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산업화가 지속되다 보면은 어떤 폐기물도 많이 나오는 거고 환경 오염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환경 오염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환경보존법을 제정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로 용어하고 온이라든지 잔재물 이런 부분들은 산업 폐기물로 분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법이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존법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1986년도에 이제 현재 같은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고 인구가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류도 다양하고 관리가 굉장히 좀 법적으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6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현재와 같이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이렇게 분류하게 됐습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아마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폐기물은 이제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이제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활 폐기물이죠. 공단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사업장 폐기물 쪽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특이할 사항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5톤 미만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 모든 것은 뒤에 나오지만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배출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신고를 할까 말까요? 네.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고에 어떤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좀 골칫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때 규정이라든 규칙이라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도 대원칙이 아마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오는데 폐기물을 물질적 순환 구조로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순환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속성 원칙이라는 것은 인류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는 지속돼야 된다라는 게 지속성 원칙이고요. 환경 정책의 이제 목표죠. 근본적인 것을 지속하는 개발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수단이라든지 방법을 현실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 소원칙으로 예방 원칙과 오염자 부담 원칙 이런 부분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뭐 폐기물 관리법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예방의 원칙이 있고 발생지 처리 및 근접지 처리 원칙, 그 적정 처리 원칙이 있고요. 뭐 자원화 우선 원칙이죠. 뭐 매립 소각보다는 재활용이 우선돼야 되는 원칙이죠. 그리고 국가라든지 기업가라든지 국민은 서로 간에 협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발생자 책임의 원칙. 여기까지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정보 공개라든지 주민 참여 원칙이 이제 학자들이 추가한 원칙인데 이러한 7가지 원칙들이 존재하고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이게 실천적인 원칙이지만 우리 보통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부담금이 주로 이런 원칙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동차 경유 자동차를 쓰게 되면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를 하죠. 그리고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자 책임이라든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폐기물 역사부터 쭉 왔는데 최신의 통계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량이 이만큼 됩니다. 1억 9천만 톤입니다. 네, 하루에 53만 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량이죠. 여기서 매립은 5.1%, 소각은 5%, 재활용이 87%,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 폐기물은 2천만 톤에서 한 10%밖에 차지 안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 건설에서 나오는 것들이 80%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활용률을 보면은 생활계 폐기물은 이제 59.5%인데 밑에 하다 보면 15년도가 59.2%, 그다음 60, 61, 62, 59 거의 이런 수준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매립이라든지 소각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요 통계는 최신 통계고 아마 21년도는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폐기물 성상비를 보면은 우리 보통 이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 자원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장에 버리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아파트 종이 많죠. 종이도 많지만 폐합성 수지류, 우리 플라스틱, 비닐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2천만 톤 중에서 폐지가 300만 톤이고 폐합성 수지류가 400만 톤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재활용 가능 자원이 한 250톤이지만 종량제 봉투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시도에서 굉장히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나라의 어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OECD 매립률 한번 보겠는데요. 제 왼쪽이 이제 2000년도고 제 오른쪽이 한 2019년도입니다. 그냥 곡선만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매립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주황색인데 2000년도에는 47%였다가 19년도는 12.7% 매립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이만큼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이한 데가 유럽 쪽인데 유럽 OECD 평균이 매립률이 한 40.9%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핀란드는 0.8% 거의 매립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유럽은 어떤 환경의 입장에서 굉장히 앞서간 어떤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재활용률로 보면은 OECD 평균이 34%지만 우리나라가 62%, 근데 독일은 67%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20%예요. 일본은 왜 그럴까요? 일본이 재활용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독일은 앞서가고 그 매립률은 OECD는 41%입니다. 스위스는 0%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요. 한국은 13%지만 일본은 또 1%입니다. 매립이. 그 밑에 보면 결국은 독일 재활용은 이제 독일 유럽 쪽에서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일본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각이 일본이 79%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립은 있듯이 1%, 나머지 20%가 재활용.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3%가 재활용 그쵸, 매립이고 62% 재활용이지만 재활용률을 계속 올려가야 되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법 얘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흐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그 산업화 시대에서는 오물청소법 시대에서 환경보존법 시대로 왔다가 폐기물 관리법 시대로 왔죠. 폐기물 관리법은 말 맞다나 안전한 처리가 우선이었습니다. 재활용 개념이 없었어요. 폐기물 감량이라든지 어떤 재활용이 있었지만 일단 안전한 처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이 있었고 그 이후로 재활용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재활용 부분을 따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법이 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서 자원순환의 시대가 왔고 여기에 따라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현재는 순환경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우리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올바른 시스템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폐기물 통계도 이걸 통해서 나오고
우리가 이제 뭐 상가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종이배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자원의 전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뭐 재활용품 수거함이라든지 다 이 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뭐 에코하스를 해가지고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관련한 법이고요. 자원순환기본법은 좀 어려운 법입니다. 이게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게 뭐지? 뭐 처분부담금은 돈 내는 거고,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있는데, 이건 거의 사업장 쪽에 이제 다루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12월 31일 날 자원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전부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1년 뒤 24년도 1월 2일 시행하고요. 그 중간에 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라든지 뭐 순환경제 이행 계획,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통계가 우리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재활용률이 얼마나 그랬죠? 우리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 예, 전체적으로는 87%죠. 전체는 87%지만 생활 폐기물은 60%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의 어떤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계가 우리가 이제 폐기 발생이 되고 1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면 이제 재활용으로 가고 소각으로 가고 매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통계는 현재 여기까지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폐기 발생이 돼서 재활용이 60까지 갔다. 재활용률은 60. 소각으로 20 갔다. 20%. 매립으로 30 갔다. 20 갔다 그러면 매립 20%. 이게 지금 현재 통계의 호구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전체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처리에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재활용 찌꺼기가 나옵니다. 다 재활용 될 수가 없죠. 그 잔재물이라고 했거든요. 이 잔재물 양을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잔재물이 또 이게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2차 처리거든요. 1차 처리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차 처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한 단계 거쳐서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건 통계로 잡을 수도 없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원순환 성과관리, 자원순환 개념은 이제까지 1차 처리를 2차 처리까지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처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실질 재활용률. 아까 뭐 생활 폐기물 60%인데 실질 재활용을 하다 보면은 60%가 안 나옵니다. 뭐 50%가 나올 수도 있고 40%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뭐 조사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자원순환 개념은 2차 처리까지 완전히 통계적으로 보는 것이 국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시나 뭐 경기도나 타시도 전부 다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행을 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자원순환 목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생활 폐기물이 35.8%인데 27년도에 61%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20년도가 59.5%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1% 올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종 처분율 매립인데 19.9%에서 7.7%를 줄여야 되는데 아까 같이 13%였죠. 우리가 20년도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렵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제 국가도 해야겠지만 생산자도 해야겠고 결국 우리 소비자도 같이 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철강 슬래그에 뭐 고로 슬래그가 있고 제강 슬래그가 있는데 그 밖에 광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제가 연구한 건데요. 2019년도 봤을 때
그 밖에 슬래그, 그 밖에 강제료가 한 60만 톤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가 뭐 54만 톤, 그 다음에 소각이 뭐 6천 톤, 그 다음 매립이 뭐 한 4만 5천 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그 재활용률이 91%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재활용에서 오른쪽 보면은 뭐 0으로 써 있죠. 뭐 물질, 뭐 재활용, 뭐 그다음에 뭐 성토제, 복토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요 밑에 이제 요 굵은 선이 잔재물로 빠져나오는 양입니다. 그 잔재물 양이 전체 재활용에서 54만 톤에서 한 29만 톤이 잔재물로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한 양은 한 32만 톤. 그러면은 재활용이 91%가 아니라 42%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통계의 어떤 그 실상이고, 우리가 현재 이제 명목상의 통계율이지 실질 재활용률은 다르다. 이걸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주사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뭐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고 매립률 줄이기 위해서는 뭐 자발적인 노력이라든지 그냥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자에 해당되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생활 폐기물 들어가죠. 생활 폐기물, 사업자 폐기물에 대해서 이 폐기물을 소각이라든지 매립을 하게 되는 그 순간 다음 연도에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생활 폐기물이잖아요. 생활 폐기물을 우리 종량제 봉투를 사죠. 결국 그 해당 시 군구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 용산구는 용산구가 서울시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서울시는 그 비용을 전부 다 또 환경부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 우리도 여기 다 그 동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15년도 같은 경우는 15%였다가 20년도는 11.8%로 줄어들었고, 사업장 폐기물은 더 줄어들었죠. 15%에서 70%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뭐 이유도 있지만 뭐 지표상으로서는 효과가 있다. 그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자원순환 기본 계획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이제 뭐 일회용품 줄이기, 뭐 페트병 재활용해야 된다, 뭐 분리배출해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27년 10년간의 계획인데, 종전의 어떤 자원재활용법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법, 건설 폐기물에서 각각의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 자원순환 법이 제정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정책이 이미 과거에 다 나와 있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핵심 단계, 생산자는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소비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생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자원순환 목표가 원단위 발생량도 줄여줄 수 있고, 순환 이용률도 뭐 70에서 82% 올라갈 수 있고, 최종 처분율은 3%, 그다음 에너지 해소율도 높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여기서 원천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에 대해서 왜 자꾸 나오냐면은 제가 이제 처분 부담금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자료가 있어서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18년도가 15%에서 27년도는 0%, 직매립 재료화죠. 이거 약간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매립 재료화는 아니고 직매립 재료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떤
소각이라든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매립을 해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마저도 0%를 하는 게 목표인데 쉽지는 않지만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달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2년 지났죠. 요때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폐기물 발생 증가, 뭐 경기 침체, 재활용 시장 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코로나19 이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서 그나마 이렇게 그 자원순환이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가 이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폐기물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생활 폐기물. 우리 배달, 택배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에 따라서 일회용 컵이라든지 봉투가 잘 시행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어요. 그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씻고 뭐 세척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버리는 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품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물질 혼입돼 있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죠. 폐기물 수거 대란. 민간 업체들 안 가져갔죠. 물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하더라도 깨끗해야지 재활용할 수 있는데 지저분하게 되면은 못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침체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수거 중단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 마찬가지로 내 지역에서는 처리시설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생겨 있고, 원래 이제 생활 폐기물 지자체 사무지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배출 수거, 재활용, 처리, 이행 정후 요런 단계별로 핵심 과제를 둬서 정책적으로 더 강화를 하자. 이런 게 자원순환 정책 대전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발생지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시도의 발생지 책임 확립이 있고 타 지역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내야 된다. 이게 작년 12월 달 이제 법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이 됐고 아마 24년도 말이죠. 2년 후니까 그때 아마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지자체는 자체 내에서 서울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할까요? 꼭 경기도라고 하죠. 경기도에서 발생된 것은 경기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뭐 매립조 공사를 간다. 거기는 이제 인천시잖아요. 가게 되면은 그 반입 협력금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이제 소각시설도 어떤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매립장도 증설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죠. 그래서 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이미 법 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은 이제 2년 뒤에 앞당기고 있고요. 두 번째 나왔죠. 직매립 금지. 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은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네. 이미 이제 매립장도 포화가 된 상태고요. 전국은 30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이 문제죠. 사실은 여기는 뭐 광역 소각장 뭐 4개 정도가 있지만 한계가 있고 이걸 매립장에 매립을 하자니 이런 정책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순환경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순환에서 순환경제 이름으로 바뀐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을 거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던 거가 탄소 중립입니다.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제로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순환 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EU에서는 이미 20년도에 신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를 해서 각각의 전략 지침 제안으로 구체화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해외 선진국이라든지 EU에서 정책이 나오면은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고요. 더 발전을 해서 120%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기후변화, 어떤 탄소 중립, 우리 온실가스 있죠. 목표, 탄소를 줄이는 목표도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세계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제 이행 계획의 목표와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 매번 나오는 것처럼 폐기물을 제로화하는 거, 그리고 자원순환 부분에 있어서도 순배치를 최소화시키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거, 뭐 순환 경제 사회로 가자라는 거, 그리고 뭐 과제는 자원순환 정과정 관리, 뭐 순환 경제 유형 확산, 뭐 품목별로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선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 촉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티셔츠가 버틀 투 버틀인데 결국은 폐기물이 다시 재생원료로 만들어져서 다시 재생산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R&D 성과물로 해가지고 가로수 보호판은 이미 옛날부터 돼 있지만 이렇게 일상생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블랙야크에서는 뭐 의류뿐만 아니라 뭐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플라스틱을 통해서 생수백 만들고,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뭐 24년도에는 재생 원료만 가지고 신발을 만들다. 이런 게 또 이행 계획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특화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 생국지구에, 혹시 부산에 오신 분 계시는가요? 네, 생국지구에 이게 생깁니다. 클러스터가. 네. 아마 터파기까지 안 갔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생원료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되고 있지만 종이는 90%까지, 그 다음에 유리용기는 70%, 뭐 제철 제강 50%까지 의무화 사용하는 걸로 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제로 웨이스트 상점 아시죠? 과일, 뭐 그다음에 아모레 패시픽은 용기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뽕빙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이마트도 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저탄소 자원순환 제품 소비 장려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회용품 규제도 되어 있고요. 요때만 하더라도 뭐 22년도, 25년도, 30년도 뭐 사용 금지 품목이라든지 무상 제공 금지 품목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다 제시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재는 기후변화 위기, 기후위기라고 하고, 뭐 기후악당이라고 하고, 기후하고 연관 안 지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기후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50년까지는 2도씨 줄이라고 했던 건데, 이제 1.5도씨 줄이는 걸로 좀 안하는 돼 있죠. 근데 뭐 우리가 1.5도씨가 어떻게 된다, 2도씨가 얼마만큼 된다, 피부는 못 느끼지만 동식물이라든지 지구 환경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의 추진 전략으로서는 뭐 3+1 전략으로 이뤄내가지고 뭐 경제 구조 저탄소, 뭐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의 공정 전환,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50 탄소 중립이 다른 것도 다 가능하지만 결국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50 탄소 중립에 따라서 순환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전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공단에서 용기 있는 동행 캠페인을 한 2년간에 걸쳐서 했던 상황입니다. 용기 개인 그릇이죠. 이게 공단하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이제 기업체하고 서울에 이제 몇 개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기업체에서 한 1000개, 2000개를 용기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4개 전통시장에 한 500개씩 줘서 그 시장 상인들 오시는 분들한테 이 용기를 드렸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시고 계속 이렇게 쓰게끔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 이런 캠페인 한다고 해서 했는데 뭐 방문객 수가 한 1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계속 실천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시장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생생 정보통에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주면은 그건 내 거지 다른 사람 게 아니거든요. 좀 무상으로 받게 되면은 일회성에 그칩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럼 나도 내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담아와야겠다 해서 어떤 순환고리로 가야 되는데 딱 일회성이 끝나버리니까 어떤 그런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인데, 뭐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계속 제공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폐자원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크게 2가지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 전기차 배터리하고, 한 가지는 태양광 패널이죠. 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그 2가지를 어떤 거점 수거 센터를 했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수거 센터를 우리 공단에서 4군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 시흥, 충남 홍성, 전라북도 정읍, 대구 달서, 이렇게 4군데를 센터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포항시하고 제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는 저런 전부 자동화 뭐 보관 설비로 입출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언제부터 국내에 보급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여기 전기차 끄신 분 계시는가요? 네. 그러시구나. 2010년도 후반부터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면서 보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는 30만 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500만 대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 자동차 보급 대수가 거기 한 1.2%. 201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정책적으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수도권 센터에서는 한 1000대 정도의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입고가 한 474개 정도가 보관이 됐거든요. 입고가 돼 있고, 한 160개는 이제 출고가 돼 있고, 한 3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600대가 이제 모여 있는데, 점차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아이오닉이라든지 코나, 니로, 볼트소, 레이, 거의 국산차밖에 없네요.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 유출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것도 우리 국산차는 이제 분리배출 잘 되게끔 돼 있는데, 미국 차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보관되면 저희가 성능평가 이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또 전기차의 수명은 한 25만 킬로에서 30만 킬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일반 승용차도 1년이면 2만 킬로 탄다고 봤을 때 10년가량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수명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 미만이면은 수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순환 과정은 뭐 상식적으로 원래 이제 양극재 제조하면서 제조업체에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 이제 차에다 장착을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임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차사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단에 입고되고 공단에서 성능 검사를 통해서 뭐 재사용이든 뭐 재활용이든 하여튼 원료를 쓰든 이런 뭐 매각을 해서 제재를 해서 이렇게 순환 이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뭐 2달러까지 왔고 뭐 순환경제 이행 대책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영번을 붙였고요. 우리가 이제 밀접하게 관련 법이 뭐 자원의 전략법, 쉽게 말해서 이게 93년도 시행된 게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자원순환 기본법이 있었지만 2018년 1월달 중국의 고용 폐기물 수입 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수거 금지 대란이 났었어요. 이때 뭐 정부가 부랴부랴 뭐 대책을 세웠는데 오른쪽 사진 보면은 지금 보통 그 플라스틱을 통백에 담아서 찌개자를 가져가는데 안 가져갔죠. 네. 지금 공동주택은 전부 다 민간에서 가져가잖아요.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그 민간업자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돈을 주고 가져갈까요? 돈을 받고 가져갈까요? 주고 가져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을 받고 가신다는 분. 돈을 줍니다. 민간 재활용 업체가 공동주택에 가구당 뭐 800원에서 1000원 곱하기 해서 가구 세대에서 돈을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활용품은 수익이 되거든요. 네. 대신에 그 아파트 공동세 다 가져가거든요. 종이도 가져가고 폐비닐도 가져가고 뭐 스티로를 다 가져가요. 폐비닐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근데 재활용품도 아까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고 폐비닐이 금지가 됐거든요. 중국에서 안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수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5월 달에 뭐 종합 대책이 나왔고 19년도에 뭐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이 나왔고 쭉 진행되다가 코로나19가 터져서 정책 대전환이라는 게 또 발표됐고 또 중간에 이제 뭐 탈플라스틱 있었고 뭐 탄소 중립 2025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유럽에서 뭐 신순환 경제 뭐 실행 계획하면서 뭐 순환 경제 이행 계획도 우리도 뭐 부랴부랴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줄이자 라는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작년 11월 24일 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법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궁극적으로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 정부 개정이 되고 뭐 1월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또 그 프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심도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이 20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뭐 택배, 음식 배달이 전년 동기에 굉장히 늘어났죠. 뭐
음식 배달은 면할 거 없이 전부 다 배달로 하기 때문에 75%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세계 경기가 침체가 돼 있었죠. 뭐 물류도 안 돌아다니고 뭐 경제도 우리나라는 괜찮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페트 재생원료가 767원에서 683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활용 시장도 불안했던 거죠. 여기에 따라서 탈플라스틱 대책을 세웠던 건데, 그래서 기본 계획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현재 20년도가 160만 톤 정도가 플라스틱이 발생이 됐다면은 뭐 25년도는 20%를 줄이자. 뭐 장기적으로는 뭐 30년도 뭐 온실가스 기준 30% 줄이는 것을 50년도에는 뭐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100% 줄이자라는 게 장기 목표입니다. 뭐 세부 추진 내용으로서는 뭐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뭐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해양 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 관리 각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플라스틱 용기를 캔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종이로 뭐 전환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뭐 옛날부터 되고 있는데 더 강하게 이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회용품 사용 금지도 이미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중에서 제일 밑에 열분해 시설을 25년도까지 10개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재활용 방법에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플라스틱은 뭐 생물해성 비닐인데, 아무튼 50년도까지는 100%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뒤에 나오고요. 뭐 미세 플라스틱 마찬가지고. 그 미세 플라스틱 관리 강화해서 화장품, 의약품, 의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한다. 원래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용기가 재활용이 잘 안 돼요. 무게만 무겁지 딱딱하고 이게 재활용 공정에 들어가면은 어떤 기계의 어떤 손상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용기도 복합 재질이 많고요. 딱 보시면은 뭐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전주기로 바뀌었습니다. 플라스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뭐 내용은 뭐 추진 배경은 다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탈플라스틱 기반을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탈플라스틱 발생량을 20%를 줄이겠다, 이런 거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대체 서비스 기반의 뭐 일회용품을 저감한다, 감량한다 있는데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와닿진 않지만 익숙한 용어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회용기 제품 대여 및 세척 서비스 인증제 도입, 이미 이거를 타켓으로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일회용품 감량,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줄이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 제한이라든지 뭐 계속 재사용, 재활용을 강화시키면은 줄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소비자 인센티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고요. 폐기물은 소각형보다는 물질, 화학 원료를 활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소각형 이게 약간 이론적인 건데, 재활용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뭐 생활 폐기물 뭐가 60%, 50% 후반이고 실질 재활용도 줄여야 되는 거고 매립은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은 소각밖에 없어요. 소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려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목표는 온전한 재활용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자원의 공급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아까 화장품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재활용이 쉬운 뭐 재질이라든지 제품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품질의 재활용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리수거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열분의 재활용 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재활용 수요 확대,
페트병, 그래서 무쇠 페트병으로 다 출시가 되고 있어요. 유세 페트병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고요. 재생원료라든지 대체재 산업이라든지 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0년에서 100%로 전환한다는 거, 생분해 활성화 지원돼 있고,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순환자원 인정 활용으로 규제 부담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그 순환자원 인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신 분 많죠? 폐기물은 폐기물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폐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고철은 폐기물일까요, 아닐까요? 폐기물이죠. 근데 이것은 시장에서 너무 재활용이 잘 돼요. 관리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업장이 뭐 하면 폐기물이거든요. 그걸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에요. 사업장 같은 경우. 폐합성수지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사업장에서 인증받는 건데,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뭐 생활 폐기물을 하는 게 사업장을 봤을 때 순환자원 인정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네.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뭐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뭐 국제사회 책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대응이 있고 생태계 유출 방지가 있는데,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24년도까지 플라스틱 협약을 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까지 발생량을 20% 감축하는 게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원제는 이렇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이게 작년 3월달에 이제 케냐 그쪽에서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쪽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서는 24년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체결하자. 이건 내용입니다. 아직 환경부에서 여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뭐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 다자 협약은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협약이 뭐가 있을까요? 기후변화 협약이 있죠. 또 폐기물 관련돼 있는 바질 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물 다양성 협약도 있고 사막화 방지 협약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다 생태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도 있습니다. 저도 조사해봤지만 이 바다가 있는데 우리 영해가 있고 공동 뭐 수역이 있고 다 있어요. 각각의 나라마다 바다에도 자기 그 영역이 있거든요. 뭐 공해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 24년도에는 체결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작년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고 11월 24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일회용품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이것도 일회용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일회용품은 아니네요. 일회용기지. 네. 종류가 뭘까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뭐 나무 젓가락, 뭐 광고 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응원용품, 뭐 일회용 뭐 비닐, 식탁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회용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는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급받아서 쓰는 거 위주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뭐 전 국민이 해야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과 업종으로 보면은 사업장 위주입니다. 그 집단 급식소, 뭐 기숙사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국가는 물론이고 뭐 공공기관,
전부 다 뭐 50명 이상에 쓰이는 뭐 급식소 포함한다고 돼 있고요. 식품 적개업, 뭐 음식점, 뭐 제과점, 뭐 위탁 급식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 뭐 식품 제조 가공업, 목욕 장업도 들어가 있고요. 대규모 점포, 뭐 체육시설, 도매 소매업 이런 업종 대상 시설들은 조금 전에 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작년 11월 24일 날 시행이 됐는데 반발이 심하죠. 당장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의 참여형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시행을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단속이 돼서 적발이 됐다. 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카페 같은 데서 테이크아웃 하면서 매장에서 앉아 마시려면은 용기를 바꿔주더라고요. 다용기로. 예. 뭐 그림이 나와서 이제 조금 식상하게 들었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누고요. 현대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1800년도 후반에 유럽 쪽이겠죠. 당구장의 어떤 그 원재로 쓰이는 코끼리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1938년도에 이제 드폰사에서 나일론을 추출해서 이 부분 경제성이라든지 물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요. 1980년도 대비해서 뭐 2000년대까지 해가지고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여기에서 2020년도부터 2060년대까지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하면은. 보시면은 2019년도에 한 3억 5천만 톤이 발생이 됐고, 2060년도는 10억 톤이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0년, 40년 동안에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할 것은, 신흥국 중에서 뭐 아프리카 이남 지역들, 신흥국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6배 정도 된답니다. 이제 막 쓰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죠. 아시아 국가들도 3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OECD 국가가 많을 거다. 그렇죠? 만드는 것은 신흥국, 후진국에서 만들고 쓰는 것은 선진국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계 플라스틱 시나리오 보면은 조금 얘기했듯이 1억 5천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굉장히 올라가 버리고, 근데 이제 재활용률을 보면은 2019년도에 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1%는 소각 매립, 그 다음에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이 환경 위해로 유출되는 거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2060년도는 고작 해봐야 재활용 17%, 나머지는 뭐 여전히 소각 매립 환경 위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물질 흐름 보면은 고작 해봐야 10%밖에 안 됩니다. 뭐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10%대 전후반이 고작 재활용이고 나머지는 소각 매립, 그 다음에 뭐 어떤 환경적으로 유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료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의 5대 재질이라고 합니다. PE, PP, PVC, PS, ABS.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PE, PP, PET, PVC 아니고 ABS 들어보셨는가요? ABS가 상당히 고급 재질이에요. 고급 원료고 비쌉니다. 그래서 보면은 PVC가 1912년도에 발명이 됐고요. PS는 31년, PE, ABS, LDP. 최근에 이제 PP가 1955년도에 발명이 돼서 현재까지 생산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LDP, HDP, 이게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P가 이게
저밀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위생용 장갑들이 이제 LDP라고 볼 수 있고, HDP는 약간 견고하거든요. 우리 김치통, 뭐 우유 통 이런 것들이 HDP고, PP는 열에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락앤락이라든지 우리 김치통이라든지 모든 음식물에 쓰는 PP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전한 플라스틱이 PP고, 뭐 페트는 당연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산량 대비해서 발생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페트 같은 경우는 3,800만 톤이 배출이 되고 생산이 되고 바로 3,600만 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겠죠? 이게 페트잖아요. 먹고 버리면 바로 배출이 돼버리죠. 대신에 PVC는 39가 생산이 되고 배출은 18. 굉장히 저조합니다. 혹시 이유를 알까요? PVC 재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닥 장판이죠. 그리고 창호, 하이샤시, 건축 자재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생산과 배출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결국 이런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 배출되면서 재활용 되지 못하고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들은 바다로 흘러가서 결국은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먹는 양이 나오는데 일주일에 5g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5g이 얼마 정도 되냐? 신용카드 한 장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일주일간 먹는 거고, 한 달이면은 칫솔 1개.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80년대에 거뜬히 살잖아요. 80년까지는 요거 이제 통인데 20kg를 먹는답니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세계 자연기금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뭐 권위 있는 조사 기관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순환 경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났고요.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은 우리 크게 화학적 재활용, 물질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종류 나와 있고요. 화학적 재활용부터 보면은 결국 이제 플라스틱은 온유해서 가공해서 정제를 해서 나오잖아요. 다시 그거를 오일로 만드는 방법이 화학적 재활용이죠. 이거는 동그란 어떤 드럼형 반응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집어넣고 외부에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게 되면은 안에서는 무산소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산소가 되면서 한 400도에서 600도 정도 올라가면은 이 증기가 되면서 다시 이제 어떤 그 공정을 통해야겠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온유가 추출되게 됩니다. 이게 재활용 방법에 들어가 있고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이제 기후변화 얘기했는데 기후변화 쪽에서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기후변화 쪽에서는. 왜냐하면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근데 재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우리가 이제 물질 재활용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장점은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깨끗한 것만 가능합니다. 우리 이물질 묻어 있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세척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페트병을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 파석입니다. 가운데가. 굉장히 어떤 그 전기의 동력으로 인해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잘게 부셔요. 그래서,
또 세척을 하고 다시 한 200도에서 용융을 시켜서 쭉 오른쪽에 보면 국수 뽑듯이 쭉 뽑아져 나오고 그거를 잘게 부시게 되면은 우리 콩알만큼 이렇게 어떤 재생 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게 물질 재활용이고 어떤 메카니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기계적 재활용.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은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너지 재활용 얘기겠죠. 소각입니다. 소각을 해서 옛날에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후단 장치에 에너지 회수 시설을 만들어서 스팀이라든지 우리 보통 그쪽 스팀이나 뭐 가스라든지 이런 가스는 아닌가? 예, 스팀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뭐 도시가스라든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자라든지 라면 봉지가 복합필름이거든요. 이것도 재활용을 합니다. 이것은 고용 연료거든요. 공정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면 김밥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를 보일러라든지 그다음 뭐 시멘트 수송로라든지 이런 산업체에 공급을 해서 기름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화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너무 지저분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뭐 오일로 뽑아내는 뭐 화학적 재활용이라든지 그다음 물질 재활용, 그다음 에너지 재활용 이렇게 뭐 세 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의성 쓰레기산 지금은 다 처리가 됐는데 이게 2018년도에 문제가 됐었고 뭐 CNN도 방송되고 있었고요. 굉장히 문제가 돼 있고 이게 보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북이 많습니다. 결국은 인구 밀집, 그리고 산업화, 이런 지역이 많고요. 나머지는 좀 미약하더라고요. 여기 따라서, 그때 당시에 120만 톤이었고,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 한 72만 톤이 추가가 돼서 전체 한 190만 톤 정도가 불법 폐기물로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 처리 완료가 한 86% 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뭐 시민 감시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뭐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 센터라고 해서 순찰을 나갑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저 오른쪽에 보면 점이 저희 강서구 쪽인데 여기서 일단은 김포를 한 바퀴 이렇게 순회를 해요. 이게 이제 코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년도에 아니면 앞에 폐기물 양이 이만큼 있었는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를 조사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요. 또는 저희가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위성사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지역이 있다 보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또 가요. 가서 진짜 오른쪽 그림처럼 폐기물이 있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뭐 불법 폐기물이라든지 방치 폐기물 자체가 없어지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바로 시스템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폐기물은 올바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배출이 안 됩니다. 인계인계 자체가 올바로 하고 있고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환경 또 폐기물 쪽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공단이라는 든든한 어떤 그 추진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2000년대 시범 운영을 하다가 뭐 사업장 폐기물 의무화가 되어 있고 건설 폐기물도 의무화가 되어 있고 아까 그 공사장 생활 폐기물 사각지대라고 그랬죠. 배출자 신고를 안 한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간 처리 업체로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중간 처리 업체는 이거를 인계서를 써야 돼요. 관리 대장을. 그게 언제냐? 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일단 올바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폐기물은 관리되고 통계도 여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다 써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근데 배출하고서
그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틀 이내에 그걸 입력을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출자는 뭐 언제 기간에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반자는 언제 해야 되고, 처리자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각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잘 지켜줘야 돼요. 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또 이게 사업장하고 밀접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살충제를 담는 용기, 뭐 유리병이나 뭐 플라스틱 용기, 그 다음에 유독물도 재활용하기 어렵죠. 뭐 부동액, 껌도 어렵고, 일회용 기재기, 담배, 여기 담배 한다고 그랬죠? 담배에도 폐기 부담금, 담배꽁초 하고 있잖아요. 공단하고. 그 폐기 부담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폐기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이 작년도 21년도 기준에서 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한 5,600개 사업장이 돼요. 제조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러면 이 부담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요? 상당 2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게 전부 다 국가 재원으로 가서 전부 다 재활용 업체라든지 환경하는 그런 사업장에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생산자 책임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EPR 제도. 이게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은 이제 포장재 4종이거든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그리고 제품은 24종이 됩니다. 모든 뭐 포장재라든지 제품은 다 포함된다고 보아도 되고요. 이 포장재는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음식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재. 종이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두유팩. 그쵸? 종이팩이죠? 유리병이 있죠, 당연히. 금속캔이 있고. 합성수지 포장재는 이것도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되고, 뭐, 과자, 라면, 다 해당되죠. 합성수지 포장재. 음식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24종은, 작년까지는 이제 10번, 뭐, 교체용 정수 필터까지 가다가, 올해부터 11번부터 24번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산자가 배출을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분담금을. 그래서 생산자는 다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체, 협회죠. 협회에 돈을 맡기죠. 그러면 재활용, 어떤 그 협회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중간에 재활용 업체에 지원해주고 또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그런 실적들이 적정한지를 또 검사를 하는 거고요. 포장재 재질 검사도 이제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고요.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있는데 합성수지 재질은 무쇠팩트병에는 모든 게 이제 안에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무쇠팩트,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쇠팩트, 밑에 바이오, 플라스틱 용기는 각각의 이런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에 뭐 보시면은 이런 용기가 도안이 다 있을 거고요. 없는 건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법에 따라서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껏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고, 자세한 것은 이제 공단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자원순환 사업부터 해가지고 제도, 뭐 폐기물 관리, 뭐 폐자원 에너지 관리,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더 모르시다 싶으면은 다 거기에 담당자 연락처도 나와 있습니다. 문의하시면은 아마 다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공단은 이제 전국에 다 본부가 다 있거든요.
그 해당 지역의 본부에 전화하시면은 뭐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은 내가 모르면은 다른 사람 연결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